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석영이 천연두를 퇴치하기까지 겪었던 자세한 일들과 당시 조선을 근대화하려고 했던 근대인들이 어떻게 교류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끝까지 다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석영과 근대 그리고 근대인 네트워크입니다. 그 무렵 조선 지식인은 대부분 근대에 무지했고 그래서 근대를 거부했습니다. 21세기 눈으로 보면 근대라는 시대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150년 전 가난하고 억압적인 공동체 변혁을 위해서는 근대 정신 수용이 필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의학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전반기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은 최명길입니다. 천하 최강 청나라를 상대로 화친을 끌어냄으로써 마은 백성이 전쟁에 죽을 위기를 넘겼죠. 충무공 이순신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후반기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은 누굴까요? 지석영입니다. 종두법을 도입해서 천연두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1879년 10월 어느 날 지석영은 우두법을 배웁니다. 배운 병원 이름은 부산 재생의원이고 원장은 마스마의 유주루, 일본 해군입니다. 1817년에 조선에 처음 문을 연 서양식 병원입니다. 1885년 미국 의사 호러스 알렌이 서울에 세운 재중원은 두 번째 병원입니다. 일본인이 세웠다는 민족적 반감으로 재생의원은 교과서에 숨겨져 있죠. 자, 다음은 1935년 지석영이 그때를 회고한 기록입니다. 1879년 김효년의 내 조카딸이 역질로 죽은 때문이었어. 마침 일본에 다녀온 친구가 하는 말이 일본에는 우두 넣는 법이 있어서 어린 아해들이 죽지 않으면 물론 얼굴 엉는 일도 절대 없다고 하더이다. 조카 죽은 게 한이라 배울 결심을 한 것이지요. 일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로 가기로 하고 엽전 단량을 들고 길을 떠났구려. 돈을 거지처럼 쓰며 동네에 도착하니까 성냥이 남았어. 토츠각 새끼사이라는 의사한테서 우두 넣는 법을 배우고 우두 약까지 얻어서 만 석 달 만에 내 처가인 충주로 돌아왔어. 그해 섣달 25에 처가에 도착했지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터라 망상거리는데 나이 어린 처남이 생각납니다. 장인한테 물은즉 외국인이 조선인 죽이려고 만든 건데 아들에게 넣는다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돌리는구려. 포기하기 직전에 그럼 해보라고 어린 아들을 내밉니다. 물실혹이라고 즉시 우두를 하였더니 꼭 나흘 만에 팔뚝에 완연한 우두 자국이 나타나지 않겠소? 그리고 지성이 말합니다. 과거 급제 때와 귀양살이에서 풀려온 때와 같은 크나큰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기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석영이 언급한 일본에 다녀온 친구는 1차 수신사 김기수와 함께 일본에 갔던 박영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영선은 수신사 일행을 치료해준 일본 의사 권유로 일본 병원에 동행해서 몇 시간 동안 종두법을 배우고 종두귀감이라는 책을 얻습니다. 박영선은 조선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고 탄식하며 귀국 후 책을 제자인 지석영에게 줍니다. 지석영은 천연두 퇴치와 우두법 보급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지석영은 1880년 2차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파견돼 종두 제조법까지 배워왔습니다. 귀국 후에 지석영은 서울 일본 공사관 부속 의원 경성의원에서 해군 근의관 마에다 기요노리에게서 서양 의학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종두법을 조선에 보급합니다. 이렇게 지석영, 김옥균처럼 각성한 근대인들이 있습니다. 지석영에 따르면 당시 고관 대작들은 우두법에 큰 이해가 없어서 대개 비아냥댔지만 김옥균만은 비상이 동정을 하여 우두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법까지 배우라고 쉼없이 독려했다고 합니다. 지석영을 2차 수신사에 포함시킨 사람도 김옥균이었고, 일본에서는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가 제조법 교습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조선 근대사는 이 근대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록돼야 합니다. 근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거부감, 그리고 고질적인 정치 투쟁은 근대로 진입하려는 조선 뒷목을 쉼없이 붙잡습니다. 자, 다음은 종두법을 전파하려는 근대인들 노력,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태클들입니다. 1882년 7월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지석영이 운영하던 종두장은 밥그릇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무당들에게 불탑니다. 군란이 무마된 뒤 10월 23일 지석영은 외국 서적을 수집해 연구하자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전라도 암행어사 박영교, 충청도 암행어사 이용호가 그를 초빙해서 두 도의 종두법을 전파하죠. 수구 세력에 의해서 지석영은 개화파로 낙인찍힙니다. 1884년 개방과 대청 독립을 주장하는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정변은 실패하고 3년이 지나죠. 1887년 4월 16일 지석영이 사헌부 장령에 임명됩니다. 5월 18일 서행보라는 수구파가 박영효에게 계책을 주고 우두법을 핑계로 박영교를 도와 당을 모은 자라면서 지석영을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5월 23일 고종은 지석영을 전남 신지도로 유배형을 내립니다. 1894년 가보개혁 정부는 지석영을 형조 참의로 복귀시킵니다. 그러자 지석영은 당시 민비와 고종을 농락하던 무당 진령군을 참수하라고 상소합니다. 10월 23일 고종은 지석영을 경상도 동학토벌대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1898년 지석영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합니다. 고종은 그를 황해도 외딴 섬 초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항상 어디선가 발목이 붙잡히죠. 그 발목을 잡은 손은 수구 세력과 고종이었고, 그 어느 때에도 지석영은 종두법 보급 사업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899년 3월 24일 대한제국에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가 설치됩니다. 지석영은 유배에서 풀려나서 초대 교장에 임명되죠. 1902년 12월 20일 고종은 천연도 퇴치공로로 지석영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고종도 인정을 하죠. 1905년 7월 8일 지석영은 한글을 쉽게 개량해서 지식을 보급하자고 주장합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그달 19일 지석영이 개량한 신정국문이라는 한글 철자법을 공포합니다. 최명길과 함께 조선 백성을 구한 인물 지석영이 말합니다. 내 작은 노력이 조선 민족을 위해 다소라도 공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상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하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09년 12월 12일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석영이 추도문을 낭독하죠.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15인에 이토를 추모한 지석영을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석영은 돌연변이처럼 튀어나온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변혁과 개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변화시키려면 근대를 받아들여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근대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단절시킨 사람이 저는 고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료를 뒤져봐도 고종에게는 근대를 맞이해서 공동체를 변절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혁을 방해하고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한 인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개방의 열성적인 사내 지운영은 고종에 의해서 자객으로 뽑혀갑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주역인 김옥균 암살에 나서죠. 그리고 지운영은 고종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가 화가로 변신해 산속에 은둔합니다. 역시 근대를 꿈꾸던 똑똑한 사내 동생 지석영도 숱한 유배를 겪은 끝에 근대를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그 유배, 그 고통은 모두
고종에 의해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김옥균 암살 사건 주범 홍종우 또한 조선인 최초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똑똑하고 준비된 인재를 고종은 한낱 자기 복수를 위한 자객으로 써먹거나 반란을 꿈꾸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조선에서 근대를 만들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종두법과 지성형을 중심으로 그 근대를 준비하고 있던 웅장한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지성형에게 종두법을 연구하라고 단 박영선은 1882년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일본인이 만든 한성순보 창간할 때 공동 작업자입니다. 박영선이 활동했던 육교시사라는 시동인회 회장은 강위라는 무관 출신 사람이었는데 강위 역시 이 신문 창간에 관여합니다. 지석영을 2차 수신사에 끼워보낸 사람은 김옥균입니다. 지석영 회고에 따르면 김옥균은 단순히 종두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종두 제조법을 꼭 배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 2차 수신사 단장은 훗날 가보개혁 정부 총리 대신을 맡고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달아났을 때 고종 명에 의해서 노천에서 처형당한 김홍집입니다. 일본에서 지석영에게 종두 제조법 교육을 알선한 사람은 메이지 유신 주역 가운데 하나고 1876년 1차 수신사 김기수에게 방구석에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가 만든 근대를 제발 견학해서 조선 또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권했던 이노우에 가오루입니다. 자, 박영선이 활동한 육교시사 회장 강위는 추사 김정희 제자입니다. 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때 조선 측 실무진이었습니다. 강위는 스승이 죽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했죠. 1876년 그 교류 과정에서 강위는 육교시자라는 시동호회를 만듭니다. 개화파 1세기던 도인들 가운데 지석영에게 천연두를 권했던 박영선도 있었고 지석영은 물론 형 지운영도 활동했습니다. 강위와 교류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오경석, 최한기, 유대치, 김정호, 박규수, 이동인입니다. 당시 개화를 주장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특히 연안 박지원 손자인 박규수는 강화도 조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위를 따랐던 대표적인 제자는 변수라는 인물입니다. 변수가 친했던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입니다. 북촌 5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 주모자들입니다. 역시 강위와 친했던 박규수는 이들 북촌 5인방을 직접 가르친 스승입니다. 또 강위와 친했던 유대치는 갑신정변의 정신적인 구루죠. 유대치는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역시 친구였던 오경석 아들 오세창을 데리고 외출한 뒤에 혼자 실종됩니다. 박영선, 강위와 한성순보를 만든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이 갑신정변에 폭탄주로 투입됩니다. 개화승이라고 불리는 이 동인은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에서 이 북촌 5인방에게 자기가 겪은 근대를 알려줍니다. 훗날 서재필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동인 스님이 우리를 인도해줬다. 새 절은 우리 개화파의 온상이다. 이동인은 이 젊은이들을 혁명당이라고 부르며 근대를 가르쳐줍니다. 이동인은 1881년 신사유란단 파견 직전에 실종됩니다. 이노우에 가쿠고로에게 신문 만들라고 권했던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김옥균과 박영규는 후쿠자와에게서 근대를 배웠지요. 강위가 주도했던 육교 시사는 1884년 5월 강위가 죽은 뒤에 약화되고 변수를 비롯한 갑신정변파들이 몰락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박영선, 지석영, 강위, 이노우에 가쿠고로, 이노우에 가오루, 김정희, 오경석, 최한기, 유대치, 김정호, 박규수, 이동인, 변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후쿠자 유키치.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장엄한 네트워크에 고종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던 근대를 제대로 실천할 수만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 하나 더 있습니다. 1894년 김옥균이 청나라 상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될 때 김옥균을 따르던 일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미야자키 도텐입니다. 김옥균이 이용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김옥균에게 부탁하죠. 그런데 김옥균이 거절합니다. 타고난 용모가 너무 눈에 띄게 생겨서라고 합니다. 김옥균 암살 소식이 알려지자 미야자키 도텐은 통곡을 하며 그를 추모한 뒤에 훗날 청나라로 가서 손문을 도와서 신의 혁명에 헌신합니다. 국경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거무줄처럼 짜여진 근대인들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는 흥했고 근대인 네트워크를 붕괴시킨 국가는 망했습니다. 조선의 근대인 네트워크 장엄했습니다. 남의 역사 박종입니다.